2017년 한 익명 네트워크에 올라온 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9살 남자아이입니다. 입금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뭐가요? 입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독일 남서부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40대 여성 베린. 그녀는 7살인 친아들과 둘이 살다 남자친구 크리스티안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뒤 부부는 함께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 자, 바로 베린의 친아들로 성매매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럼 아까 그 입금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친엄마. 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끔찍하게도 엄마의 매춘 광고에 소아 성애자들의 문의가 쇄도했고요. 엄마 베리는 악마들에게 친아들을 넘겼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추악한 성적 학대에 어린 꼬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요. 자, 7살 소녀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무려 2년간 60차례가 넘게 끔찍한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건 너무 상상 이상인데. 아이의 성을 판매한 이 일은 소아성애자인 계부의 지시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계부가 수시로 의붓아들을 성폭행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그 행위를 모두 다 촬영을 해서 익명 네트워크에서 이걸 또 대규모로 돈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사람들의 제보로 독일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이 부부의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리고 다행히도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사랑으로 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지난 2017년 11월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 중국 전역을 대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 이게 심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충격받을 것 같아. 할머니 아니에요? 어머머머, 칼이에요? 칼 들고 있어요. 위협해요. 왜 이래? 오, 사람 들이대. 벌벌 떠지잖아, 지금 할머니가. 2017년 9월 93살의 치매 노모를 둔 딸 인원주아는요. 자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치매 노모를 돌봐줄 요양사를 구하게 됐고요. 요양사 로 샤오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요양사야? 그런데 다정한 그녀의 모습에 안심한 것도 잠시. 오늘도 엄마가 잘 지내셨나 한번 볼까? 치매 노모 때문에 미리 설치해둔 CCTV 영상을 오랜만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 딸은. 확인했는데 저 영상이 나왔을 때 그 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잘 모시고 싶어서 요양사를 고용한 걸 텐데 저러고 있으니 혼자 계시니만 못한 거 아닙니까? 못한 거죠. 오히려 못한 거죠. 저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딸 원주아는 곧바로 엄마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안쪽 팔과 허벅지 또 온몸 군데군데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찍힌 CCTV 영상들까지 모조리 확인했는데요. 요양사 샤오메이가 치매 노모를 돌본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지만 영상에 찍힌 학대 모습만 무려 5건. 폭력뿐만이 아니라 노모의 배설물을 담은 바구니를 얼굴에 들이밀기까지. 아우, 저 어떻게 하지도 못하시고 저거 목 부분을 또 구타했어요. 공포에 질린 저 모습 보세요. 이거 웬일이니? 요양사 샤오메이는 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 하지만 그녀의 만행은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결국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이 샤오메이가 체포되던 바로 그날 원주안의 치매 노모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살인 미수예요. 저 살인 미수예요. 그냥 학대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혹시라도 저 CCTV를 안 깔아놨으면 그냥 멍만으로는 증거가 없었을 수도 증거도 있었어요. 없고 그냥 어머니가 노안에 몸이 좀 안 좋으신 것보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범행이었겠냐고. 음. 그 전집에서는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요양사 샤오메이에 대한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약한 노인과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교황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난 8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교황 퇴위 시위.
종교계는 물론 전 세계를 분노로 물들인 이 사건은 한 문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문서는 바로 카톨릭 아동 성학대 의혹 보고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에서 구성한 대배 심의 조사로 밝혀진 이 보고서는요. 약 300명의 신부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부가? 신부가요. 신부들은 신자인 소년들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마치 성스러운 행위로 세뇌시켰고요. 또 다른 사제는 9살 소녀에게 성행위를 강요. 9살?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정화해주겠다며 성수로 입을 닦아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900쪽가량의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900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알고도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안 밝혀진 거예요? 쉬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은폐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교구에서는 문제 사제를 잠시 교정시설로 보냈다가 잠잠해지면 복귀시키는 등 일명 범죄 세탁을 반복했고요. 한편 피해자에겐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신고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미 전 교황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카톨릭 보수 매체들에 보낸 11쪽짜리 편지, 이 폭로로 또 한 번 카톨릭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 편지 속의 내용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연달아 밝혀진 카톨릭 성추문 사건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 어머,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전 세계인과 종교인들이 교황의 퇴위를 촉구하며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학대와 같은 잔악 행위를 규탄하고 약자를 위협하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연대와 속죄를 약속합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카톨릭 내에서 제기된 성학대 은폐 논란에는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지금까지도 성학대 은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나는 또 존경을 받아왔던 교황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말 너무 실망인데요. 10대 소년에서 어느덧 55세의 나이가 된 피해자 제임스 벤시클은 성직자들의 참혹한 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인했습니다. 영원히 영혼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아가야겠죠.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마을 중국 푸저우시 신덴진 지엔티엔촌. 2013년 이곳에 이사온 허난성 출신의 구어 씨. 자신을 소규모 연예기획사 사장으로 밝힌 그는 늘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의 어느 날 평소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던 구어 씨는 알고 지냈던 이웃 여성 차오 씨에게 혹시 그 카멜레온 좋아하면 구경하실래요? 라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절하던 이웃은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합니다. 함께 지하 창고를 내려간 고 씨와 이웃 여성 차오 씨. 그런데 고 씨는 갑자기 차오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달아날 수 없도록 한쪽 발목엔 쇠사슬까지 채워놨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는 친절한 이웃을 가장한 악마, 그리고 본격적으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친절한 이웃 버 씨는 한 동네에 사는 15살 소녀 샤올리에게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마술을 뻗쳤습니다. 안 돼. 그리고 오디션을 핑계로 유인한 곳은 역시나 지하 창고. 아니 근데 지하 창고에는 뭐 아직도 차오 씨가 감금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끔찍하네요. 범죄 영화 보는 것 같아 믿기지가 않아요. 범죄 영화도 이렇게 악랄한 게 있나요? 네. 하지만 15세 소녀 샤올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갗이 벗겨지는 아픔도 불사 죽을 힘을 다해서 쇠사슬에 묶인 발을 빼내 결국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도 인근 주민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차오 씨까지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고 씨는 어떻게 잡혀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샤올리가 달아난 것을 알아챈 뒤 고 씨는 급히 도망을 쳤지만 결국 석 달 뒤인 2013년 10월 15일 중국 강소성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뻔뻔하게도 아 그래요, 둘 다 내 지하 창고에 가두고 성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라며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마치 자랑처럼 떠벌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악마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 믿을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악마가 본 모습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6년 7월 일본 남서부 가나가와 현에서 운영하는 모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한 괴한의 침입으로 무려 19명이 사망,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치웠어요. 이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긴 범인의 정체는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었던 우에마스 사토시. 다른 직원이 보관하던 생활관의 열쇠를 훔친 뒤 약 40여 분간 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미쳤나 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불편한 분들인데. 정신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우에마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직전 자신의 SNS에 뷰티풀 재팬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호송 중에 취재진을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저 사진 너무 무서웠어. 또라이네. 저 진짜 무서웠어. 섬뜩하지 저는 않아요? 악마가 아니라 그냥 도라이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드러난 또 다른 그의 악마성.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일본 중의원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서 장애인 470명을 죽여야 한다는 편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혐오 범죄네요, 어떻게 보면. 혐오 문제죠.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주변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품고 T대학 문학부 초등교육학과에 진학까지 했는데 번번이 교사 임용에 실패하고 좌절. 결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수용소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해 입사한 지 약 4년 만인 2016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꿈과 진로가 모두 꺾이자 일각에서는 그 분풀이 대상을 자신보다 약한 장애인으로 삼은 게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번 사람들을 경악해 한 그의 악마성. 또 있어요?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를 출간했고요. 아니 어떻게 출간할 생각을 또 네. 돈밖에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범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2차례의 정신감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올해 9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판정받았지만요. 하지만 범죄 행각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돼 살인 혐의 등으로 곧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보키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어머.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보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 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정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독일 델멘 호르스트 병원. 환자에게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다가 다른 동료에게 발각된 간호사 닐스 회겔. 놀랍게도 그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건 중증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무척이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요. 간호사 닐스 회겔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했는데 모두 간호사 닐스 회겔의 근무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닐스 회겔이 근무했던 이전 병원들까지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땅에 묻힌 사체까지 발굴해 약물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총 134구의 시신 중 27구의 시신에서 항부정맥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어렵다. 나이팅게일의 가면을 쓴 악마 닐스 회겐. 그에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놀이 그 자체였는데요. 환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순간 견습 간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보게 하기까지 취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심폐소생에서 살려냈을 때 그 쾌감. 진짜 어렵다. 결국 추가 살인 혐의까지 밝혀지며 이 닐스 회겔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지리아 남부 베닌시티의 한 구호기관.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호기관 직원 마담 산드라는 나이지리아 여성들을 향해 유럽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마담 산드라는 자신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생활비 집세까지 해가지고 선입금을 좀 해주세요. 이 정도는 가서 금방 벌 수 있어요. 냄새 나네 벌써. 냄새 나죠? 벌써 냄새 나네. 네. 유러피안 드립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요구한 금액은 1인당 무려 38,000유로, 약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녀의 실체는 사기꾼, 아니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도착한 곳은 독일 서부 지역의 도시 트리어. 하지만 애초에 약속한 슈퍼마켓이나 미용실이 아닌 성매매업소. 아,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다. 진짜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어. 이 악마의 꼬드김에 넘어간 그녀들이 이곳에서 겪은 생활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하루에만 무려 20명에 가까운 남성들을 상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세 및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약 13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해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또 돈을 뜯어냈다고? 5천만 원 선입금하고 매월 130만 원씩 뜯어간 거죠. 아,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독일에선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데요. 위조 신분증으로 활동하던 이 여성들은 결국 신고를 받아서 이 지옥 같은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나이지리아 국립인신매매 방지국은 2017년 8월 마담 산드라를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베리아 출신이었던 그녀 또한 런던에서 간호사로 취직을 했는데 월급만으로는 자신의 사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돌변한 거라고 합니다. 잘 아니까 이용한 거죠. 그렇죠. 잘 아니까. 네. 같은 입장이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캐나다에 사는 29세 청년 루카 메그노타. 훤칠한 키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그는 모델로도 활동했을 만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악마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매우 악질적인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동물 학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익사시키거나 뱀에게 먹잇감으로 주기까지. 헐. 게다가 반려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엽기 사이트에 올려서요. 캐나다의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이미 악명 높은 유주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약한 동물에 대한 그의 학대는 걷잡을 수 없이 악랄해져서 그 대상이 사람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아, 네. 2012년 어느 날 편의점에 간 메그노타는
중국인 남자 아르바이트생 린준을 만났고요. 동성애적 성향이 있던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애인 린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루카 메그노타. 그런데 그는 문이 닫히자마자 엽기 살인마로 돌변합니다. 린준의 옷을 벗기고 사지를 묶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가져온 것은 아이스픽. 그리고는 정말 잔인하게도 신체 수십 군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토막내는 등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한 뒤 역시나 엽기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악마구나. 이후에 문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퍼지자 루카 메그노타는 재빨리 다른 나라로 도피를 했지만 결국 2012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정신질환이 있다며 무죄를 주자. 하지만 결국 2014년 시신 훼손 및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번 특종, 당시 언론에서는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전교 1등을 뺏긴 2등의 참극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자, 여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휴, 무슨 일이야. 저렇게 주저앉을 정도면 듣기가 무서워지는데 무슨 일이에요? 자, 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몇 달 전이네요. 중국 동부 산둥성 쯔보시의 한 중학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우수해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3학년생 마군. 그런데 그런 마군을 유독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한 친구, 바로 전교 2등 친군이 있었습니다. 야, 전교 2등도 사실 1등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전교 2등짜리가 뭐가 아쉬워서. 아, 참. 자, 이 친구는 평소 승부욕과 시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아이. 이전까지는 전교 1, 2등을 다투던 두 학생.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군이 계속 1등을 하자 열등감에 휩싸인 전교 2등 친구는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줄 알아? 이번에도 너 1등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런 말이야. 본인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 1등 마군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한 전교 2등 친군. 자, 그런데요. 6월 4일 중간 모의고사 전체 성적이 발표됐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전교 1등은 마군. 결국 친군의 열등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마군이 집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시퍼런 칼을 든 전교 2등 친구. 저게 말도 안 돼, 정말. 아니, 전교 2등이 뭐가 아쉬워서 저러고 있대? 너만 없었어도 내가 1등인데 없어져 버려! 자, 친구는 순식간에 마군을 10여 차례나 찔렀고요. 바닥은 온통 피 범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마군의 모친은 혼비백산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안에 계셨어. 그리고 결국 정말 안타깝게도 마군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니, 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으시죠? 이후에 전교 1등을 살해한 전교 2등 친구는 결국 체포됐는데요. 부모님의 멸시와 압박감 속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안타깝다. 아무리 이제 부모님도 사실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 해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친군의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입시 괴물로 만든 또 친군의 가족들, 또 어른들, 또 1등만 강요하는 사회 모두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저거 1등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인생을 저 나이는 그렇게- 모르죠. 아, 자,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나가는 세상 우리가 오래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살만한가요? 저는 그래서 공부로 줄 세우고 이런 게 저는 이제는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되게 멋진 지적이네요. 네. 10월에 벌어진 최근의 사건입니다. 멕시코시티 북동부 교외 지역 에카테펙. 자, 이곳의 경찰들은 이 일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모습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밀고 가던 유모차를 열어봤는데요. 끔찍하게도 토막난 시신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유모차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부부는 남편 후안 카를로스와 아내 패트리샤. 그 뒤에 경찰은 이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집을 급습했는데요. 그곳은 그야말로 살인 소굴 그 자체였습니다. 실종 피해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요. 토막난 시신들은 8개의 드럼통에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거나 냉장고 안에는 꽁꽁한 시신들이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화 양말을 보았다보다 더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다라 정말. 자, 이 부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또 밝혀졌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의류를 싸게 판다는 글을 아내가 올린 뒤 손님들이 옷을 사러 오면 가차없이 살인. 왜 그래? 그리고 이들 부부는 무자비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장기 밀매부터 인육을 먹는 등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보다 더 엽기적일 수 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남편이 살해한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남편 카를로스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모든 여성들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런 비겁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2019년 스페인의 한 동물 권리 단체는 이런 끔찍한 동물 학대범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라며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아, 나 못 봐서. 뭔데 그게? 난 못 봐. 이게 왜 그래? 공개된 영상은 스페인의 남부 지역 안달루시아의 10대 소년들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영상 속 테이블에는 맥주병이 널브러져 있고 소년들은 잔뜩 흥분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소년은 새끼 고양이의 다리를 휙 잡아 올린 채 거칠게 흔들어대며 학대했고요. 저 들고 있던 게 고양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의 머리를 작은 유리컵에 억지로 밀어넣으며 즐겁다는 듯이 웃음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야옹아, 너도 한 대 피워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입에 강제로 물리기까지. 고양이 지금 꼼짝도 못하는 거 봐요. 완전 겁에 질렸네. 그렇습니다. 때리고 싶다면서. 아니 근데 진짜 처벌받아야 돼요. 죄의식이 없어요. 고양이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궁금하시죠? 자, 불행 중 다행히도 영상 속 새끼 고양이는 민간 구조대에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네. 사람이면 말이라도 하지. 고통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저렇게 장난감처럼 저렇게 네. 다루면 되겠습니까? 자, 다음 특종입니다. 2018년 캐나다에 사는 33세 여성 니콜 로즈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꿈에 그리던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잘 나온 웨딩 사진을 본인의 SNS에 공개했는데요.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끔찍한 동물 학대다. 강아지는 무슨 죄냐? 사진만 봐도 고통이 느껴진다. 왜? 아이 참. 웃음이 나오니? 우리 저기 머리털 염색하듯이 걔한테 저렇게 한 거예요? 지금 걔 전신을? 자, 그렇습니다. 니콜은 자신의 결혼식에서요. 들러리 친구들이 입는 드레스의 색깔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반려견 스텔라의 온몸을 핫핑크 색깔로 염색했던 겁니다. 눈 봐요. 저기 즐기는 걸로 보입니까? 한편 새 신부 니콜 로즈는 자랑하기 위해 이 사진을 SNS에 올렸지만 미처 예상치 못한 비난 댓글이 이어지자 저는요 스텔라가 원해서 염색해준 거예요. 우리 스텔라는 염색 안 해주면 힘이 없거든요. 많이 맞네요. 예, 정말 그 욕이 계속 나오네. 스텔라는 염색을 시켜주면 좋아서 폴짝폴짝 뛰어다닌다며 황당한 변명을 내놨는데요. 싫어서 폴짝폴짝 뛰어다닌 거지. 싫어서 깜짝이야. 아파서. 이 염색약이 얼마나 독합니까? 눈 따갑고 미쳐요 그거. 저게 눈, 코, 입으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니콜이 반려견 스텔라에게 염색 학대를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스텔라를 판다처럼 보이게 하려고 눈가를 검은색으로 염색시키기도 했고요. 판다를 키워. 거기에 달맞이, 얼룩말, 무지개 등등 스텔라의 몸이 마치 스케치북인 것 마냥 끊임없이 염색을 시켜왔던 겁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끔찍한 동물학대다.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요 강아지 농장에서 스텔라를 구조해준 사람이에요. 나처럼 동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자, 본인은 스텔라를 포함해 강아지 4마리를 기르고 있을 뿐 아니라 펫샵을 운영하는 동물 애호가라고. 패샤. 남의 개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아 그럼 지가 했나 보네. 염색은 와, 본인이 했습니다. 자기 강아지 보여주면서 요새 애들 이렇게 염색하면 예뻐요, 좋아해요 이랬겠지? 남의 개도 다른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손님들한테? 강아지를 생명으로 안 본 거죠. 장난감, 인형으로 본 거죠. 움직이는 피규어로 본 것 같아. 지난해 온라인에 퍼진 한 사진이 필리핀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저래? 뭐야? 어머. 지금 누구 묶인 거죠, 지금.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여성은 필리핀 출신의 26살 러블리 아코스타 바루엘로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던 바루엘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고국을 떠나 2억 멀리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왕족의 자택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루엘로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야, 너 이 비싼 가구를 왜 땡볕에 뒀어? 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대청소 중에 고가의 가구를 마당에 두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극대노를 한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그는 가사 도우미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벌을 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헐. 이번에도 역시나 분에 못 이긴 고용주는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혼나야겠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러고는 가사 도우미 바루엘로의 손목과 다리를 밧줄로 포박한 뒤 마당에 있는 나무에 묶어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냥 말도 안 나온다, 진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다시피 위치가 어딥니까? 중동이에요, 중동. 그럼 땡볕에 사람이 저렇게 묶여서 조금이라도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저거. 탈수증으로 저 쓰러질 수 있죠. 저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렇죠. 고문이죠, 고문. 그런데 이때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녀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요. 필리핀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 그렇게 고용주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필리핀 국민은 우리가 가구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다니 사우디아라비아는 필리핀 사람들을 노예로 보는 거냐? 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졌네요. 그치, 이제 이거 개인의 되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큰 사건이 됐었죠. 예. 필리핀 여성들이 해외에서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때 고용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셨던 바루엘로는 어떻게 되셨는지. 다행히도 그녀는 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바루엘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안전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또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2020년 전 세계를 팬데믹 쇼크에 빠뜨린 코로나19.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만 무려 186만 명을 넘어섰고요. 1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끝이 안 났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월 9일 당시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무려 10,000명에 육박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시행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전 국민 6천만 명에 대해서 식료품, 의약품 구매, 출근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이동 제한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유로, 약 4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이탈리아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네, 사실 좀 불편한 조치였지만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4월 2일. 이탈리아 로마의 한 검문소에서 한 남자가 이동 제한령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약 70km 거리에 위치한 비테르보에 사는 38살 남성이었습니다. 아니, 자 이거 보세요. 저한테 이동 허가 서류가 있다고요. 이동 허가 서류가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 뭐 의료진이에요, 그러면? 뭐지? 자, 경찰에게 당당히 이동 허가 서류를 내민 남성. 그러나 확인 결과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이동 제한령을 왜 내린 건데? 아니 본인 목숨도 이런 위험한 그럼.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서류까지 위조해서 로마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 남성이 이동 제한령을 위반하고 로마까지 간 이유, 혈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는요,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이 시국에 그 먼 로마까지 향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빌런이다. 빌런이죠. 진짜 빌런이다. 이런 빌런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또 다른 남성은 합법적 외출 사유인 반려견 산책으로 위장을 해 마약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게 됐는데요. 한심하네, 한심. 이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요. 아니 마약 때문에 이동 제한령을 어긴 거 싫어? 아니 누구는 가족도 못 만나면서 생리배라고 있는데 지금 마약 구하려고? 라며 분노했고요.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시기에는 절대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 예, 정말 타인을 위해, 아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걸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도 엄벌에 처할 일이죠. 사실 마약은 뭐 마약 어떤 구하려고. 이유로도 불법이니까.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지나치다 못해 무자비한 봉쇄 조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저녁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갑자기 울린 따가운 총성에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야신, 얼른 누나와 2층에 올라가 있어. 엄마의 말에 서둘러 2층으로 대피한 13살 소년 야신과 누나. 그런데 이때 영문을 몰랐던 어린 동생 야신은 2층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야신을 향해 날아든 총알. 아유, 결국 13살의 어린 소년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깝다. 아니 근데 누가 총을 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자, 야신을 향해 총을 쏜 사람의 정체. 그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3월 27일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요.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오후 7시부터 오전 5시까지 10시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간 통행을 단속하던 경찰이 발코니에 나와 있던 야신을 보고 그 어떤 경고도 하지 않고 즉시 발포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나간 것도 아니고 집 발코니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들어가라는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총을 쏘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지옥 같은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곳은 케냐 몬바사의 한 페리 터미널인데요. 통금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경찰이 사람들 향해 최루가스를 살포했고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해 쓰러뜨리기까지. 그래서 숨진 야신의 아버지는 우린 낮에는 코로나와 싸우고 밤에는 총알과 싸워야 한다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아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죠. 그래서 통행을 단속하는 정책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통행을 단속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게 주목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요. 경찰의 총격으로 케냐에서만 5명이 사망,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3명, 우간다에서는 군인의 총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곳곳에서 발생한 무차별적인 과잉 진압 소식에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건 공권력을 이용한 엄연한 폭력이다라고 말하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지난 4월 2일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경찰의 폭력 단속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13살 소년 야신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경찰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다신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민을 위한 조치가 국민을 위협한다면 이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조치들인 거예요. 2019년 10월 브라질의 한 병원. 이제 막 2살이 된 남자아이 미구엘은요. 안타깝게도 오랜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슬픈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은 미구엘의 아빠를 맹비난. 왜? 브라질 전역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제일 슬플 텐데 왜 아빠를 비난하죠? 아빠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래도 싼 놈입니다. 미구엘은 희귀 신경 근육 질환인 척추 근육 위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 카린과 아빠 알베스는 매일 홀로 고통과 싸우는 어린 아들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가족을 더 절망에 빠뜨린 것은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그래서 결국 미구엘의 부모는요.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미구엘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탰고요. 그렇게 1년 동안 모인 후원금이 무려 약 3억 2천만 원. 미구엘 가족에게도 드디어 희망이 보였죠.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미구엘의 치료비가 들어온 통장을 확인하다 그만 큰 충격에 빠진 엄마. 미구엘의 후원금 중에 절반 이상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카린의 머릿속을 스친 불길한 기억. 여보, 병원비 내리면 돈 더 필요하잖아. 새 직장을 구했는데 교육 좀 받고 올게. 아, 이거 불길하다, 이거. 어딜 가 지금? 뭐 교육을 왜 받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알베스는 새 직장을 구한 게 아닌 미구엘의 치료비를 가지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아니 돈에 눈이 멀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와, 죽을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밟히나? 생각이 안 나나? 눈이 얼마나 돌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들의 병원비를 들고 잠적한 아빠 알베스는 결국 한 달 뒤 한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너 인간 너. 당시 알베스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베스가 묵던 최고급 스위트룸에서는 고가의 보석, 명품 의류뿐 아니라 심지어는 마약까지 발견. 술과 마약에 잔뜩 취한 채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머머머. 아들이 병마와 싸우는 시간에 아빠 알베스는 아들의 치료비로 허세를 부리고 그 모습을 SNS에 자랑까지 했네요. 에라이 SNS에 자랑을 왜 해? 아니 정신 나갔잖아. 몰래 하지도 않았어 또. 그렇게 무려 2억 원가량을 한순간에 탕진해버린 알베스. 그러는 동안 결국 아들 미구엘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데 하늘로 떠나고 만 거죠. 미쳤나 봐. 이 인면수심의 아빠 알베스는 저 마약 밀매업자한테 협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빼간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유감이? 이렇게 끝까지 비겁한 변명만 둘러댔다고 합니다.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선행, 아이스버킷 챌린지부터 유쾌한 오나나나 댄스 챌린지 등 SNS를 강타한 챌린지들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일본인들 사이에서 정말 끔찍한 챌린지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야? 쓰레기통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쓰레기통에 던져놨다가 다시 꺼내서 그걸로 요리를 한다고? 일단 되게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는데요. 챌린지는 일명 바카타 챌린지로 불리는데요. 2013년도부터 시작돼 2019년에 다시 유행한 바카타 챌린지. 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해서 바이트 테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무슨 챌린지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챌린지? 남들은 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무개념 챌린지를 할 수 있죠. 자, 튀김용 닭을 저 바닥에 문질러 기름에 넣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침 바르기. 지 얼굴이 나가도 상관이 없나 봐. 무엇보다 위생에 신경 써야 할 음식점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그야말로 비상식,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 뒤 SNS에 올린 겁니다. 왜냐고요? 오로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이죠. 즐겁니? 그리고요, 이에 동조하는 누리꾼들 역시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아니, 그냥 재밌어서 한 거잖아, 뭐 어때? 라며 함께 동참하며 즐겼는데요. 이 반응에 신난 챌린저들은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경쟁하듯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만행이 전부 드러난 뒤 많은 사람들은 극대노. 무섭다 진짜. 정말 불결하다. 개념을 밥 말아 먹었냐? 그거 다 니들이나 먹어라. 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쨌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다루는 직업이면 사실 다른 직종보다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예 뭐 그냥 개념 자체를 상실한 미친 행동이네요. 저걸 말려야지. 저 같이 보고선 저희다 좋아요 누르고 재밌겠다 누르고 한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IP 추적해야 돼.
자, 이들의 무개념 만행에 정말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 대형 초밥 브랜드는 주가가 하락해 무려 약 300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고요.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비난을 받은 일부 가게들은 휴업에 또 심지어는 폐업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요. 2013년도엔 폐업한 한 국수 가게 주인이 신세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러면 살인죄 적용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네, 이거 아이고. 추악한 만행으로 사회 최악의 민폐를 끼친 무개념 빌런들. 이제 좀 정신들 차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딱 탔을 때 뭐 여행 가는 길이면은 얼른 도착해서 놀고 싶고 귀국하는 길이면 잘 도착해서 편히 쉬고 싶고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2월 중국 안후이성 안칭의 텐주산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마친 160여 명의 승객들은요. 각자 자리에 착석해 비행기가 이륙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드립니다. 승객 여러분은 지금 즉시 하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긴급 점검 때문에 갑자기 운항이 취소됐고요. 결국 승객들은 다음 날 비행기가 뜰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테러, 뭐 태풍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비행기 점검이라고요? 아니 근데 승객들은 또 가야 될 사정이 있었을 텐데 너무 당황했겠는데요. 다 스케줄이 있는 네.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승객들은 비행기 운항이 취소된 이유를 듣고 엄청난 분노를 하고 말았습니다. 운항이 취소된 이유. 승객인 28살 남성 루 씨가 탑승하면서 비행기 날개 위에 동전을 던졌는데 이 동전이 그만 비행기 엔진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헐. 그래서 비행기 운항이 취소된 것이었죠. 난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자기가 탈 비행기라면서 그 엔진에 동전을 왜 던져? 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탈 거라며. 자, 자기가 탈 거니까 던진 거예요. 에? 언젠가부터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미신. 비행기를 처음 탈 때 동전 던지면 무탈할 수 있다. 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 이런 말 못 들어봤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탈하게 하시옵소서. 헤이. 이거 무슨 소리예요? 미신. 와.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건 거의 약간 자해 아니에요? 진짜 소름이 돋는 건 저 어이가 없다. 사람이 우리랑 같은 비행기 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진짜 자기가 탈 비행기 왜 던져 그걸? 너무 황당해. 자, 비행기에서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 여객기가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작은 티타늄 조각을 밟았는데 이때 파열된 타이어 조각 때문에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나서 화재가 발생했고 엔진 이상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여객기는 이륙한 지 2분여 만에 추락. 승무원과 승객 109명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진짜 조그만 새 조각 하나로도 뭐 끔찍한 사고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비행기가 만약 이륙했다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행기 안전 운항을 기원하며 던진 행운의 동전. 그건 행운을 위한 게 아닌 모두의 불행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2019년 5월 3일 영국 월트셔주에 살던 17살 소녀 엘리 골드가 집 주방에서 잔인하게 살인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최소 13번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은 엘리의 집 주변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고요. 약 3시간 뒤 엘리를 살해한 용의자 토머스 그리피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그리피스는 엘리와 17살 동갑내기로 3개월간 교제했던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피스가 전 여자친구 엘리를 살해한 이유는요. 엘리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와, 씨.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그런데요. 더 소름이 돋는 건 살해 직후 그리피스가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는 무려 1시간 동안 집안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특히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엘리의 손에 칼을 쥐어줬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학교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렇게 태어나게 다시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자기 알리바이 세우는 거지. 이제.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줬네요. 그렇죠.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요. 17세 앞날이 창창한 소년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범죄는. 게다가 이런 계획성 있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 그 살해 당한 애도 앞날이 창창한 17살이었어. 걔는 정말 죄도 없다고. 걔는 진짜 한 80년 더 살면서 누려야 될 게 많았던 애라고. 그렇죠. 자, 이후에 그린피스는 영국의 소년법에 의해 법정 최소역인 징역 12년에 6개월을 더한 1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그린피스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이후에 피해자 엘리의 부모는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강화된 소년법, 일명 엘리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좀 안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이미 아이는 떠나고 없어서. 17살 꿈 많은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아사가 벌인 소년 악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약 2만 명이 실종, 사망하고 무려 약 33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피해가 정말 심각했었죠. 세계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그 지진 피해 당한 주민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규모 9.0의 강진 이후에도 계속된 여진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일본은 잦은 지진 발생으로 재난 대피 매뉴얼이 비교적 잘 마련돼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는 곧바로 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난민 대피소를 마련. 많은 주민이 쑥대밭이 된 집에서 나와 대피소에 모여 생활했는데요. 뭐 대피소가 빨리 마련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눈 붙이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니까. 일단 안전하게 지내는 공간이죠.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10년이 흐른 지난 3월 11일 현지 방송사를 통해 전해진 충격적인 이야기. 우린 그때 그 기억으로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잠에 들지 못한 건 지진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면 대피소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 10년 동안. 또 너무 나쁜 상상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자, 동일본 지진 당시 특히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현. 그곳의 재난 대피소에서 여성들이 놀랍게도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저 공간에서? 열악하고 또 열악한 프라이버시라고는 없는 난민 대피소. 일부 남성들은 밤만 되면 여성들이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끔찍한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니 대피소에 사람 많잖아요. 저게- 아니 저기서 왜 저기 쉬쉬할 일이냐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저렇게 열린 공간에서 저런 문제가 일어나? 참 일본이라는 문화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투도 실패하고 이런 게 쉬쉬되고 감춰진다는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파렴치하게도요. 대피소의 주민들을 살펴야 하는 대피소 관리소장은 지진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생필품을 가지러 올 때마다 성희롱을 하며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폭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못 본 척 외면했다고 하는데요. 저기는 지옥이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 여성들은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해도 쓰나미에 휩쓸려 죽은 것이라는 결론이 날까 봐 무서워서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스토리는 약간 저 옛날 미개한 그렇지. 예전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뭐 이런 거 할 때나 듣는 얘기지 이게 바로 옆 나라에서 이렇게 최근에 저런 일이 공공연히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아 정말 자, 그런데 재난 대피소의 성폭행 문제는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처음이 아니래 이게 또. 1995년 고베 대지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재난 대피소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대피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지금이라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피해자들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근절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또 무슨 피해가 있을 때 또 저런 일들이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2008년 프랑스 우울증과 불안, 발작 증세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13살 소녀 줄리.
어느 날 줄리는 발작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친절한 소방관 아저씨 피에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힘든 일 있음 나한테 말해. 줄리, 너한테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 마. 줄리에게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물으며 그녀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오면 안 됩니다. 와, 그런데 에이, 진짜. 끝까지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로 남았으면 좋았겠지만요. 이 상냥한 소방관 피에르는 곧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줄리, 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 그러니 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피에르는 다정한 척 줄리를 걱정하는 척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상은 줄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줄리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줄리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성폭행. 와, 이게 타인을 도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소방관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성적 도구로 아이를 이용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결국 줄리는 2010년 엄마에게 사실을 고백. 피에르와 악마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아니, 우린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관계였다고요. 그리고 더 분노할 사실은 20명 중 17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단 3명만이 기소. 그리고 법원은 8년간의 수사 끝에 2019년 7월 그들에게 강간죄 대신 형량이 훨씬 낮은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진 이유. 프랑스 헌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미성년자라도 강요 혹은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줄리의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어떻게 입증을 해 그걸? 더 짜증나요? 그 좀 보호받아도 지금 시원살팔이 뭘 입증을 하러 어떻게 다니 어디를? 지금 책임까지 돌렸어. 그리고 사실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뭐 이런 형량 뭐 이런 것보다도 조사를 8년을 왜 해? 그러니까 질질 끈 거지 질질. 근데 난 그 17명은 왜 아예 그냥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기소 안 됐다며요. 악마들의 뻔뻔한 범죄 행각과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는요. 최근에도 20명 전원이 강간죄로 기소되길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 마음이 오늘 굉장히 무겁네요. 네. 자, 이번에도 누구보다 타인을 보살피고 헌신해야 할 직업의식을 저버린 악마들의 만행을 고발해보겠습니다. 올해 3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위장 질환으로 2번째 긴급 수술을 받게 된 3살 소녀 쿠시 미슈라. 그런데 의사는요, 갑자기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긴급한 상황이라 손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미 늦어. 이미 늦은 것이냐. 이게 저희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든 모자란 수술비를 마련할 테니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뭐라는 거야. 아, 수술비 없으면 수술 못 해. 쿠시의 아버지에 따르면요, 어려운 형편에 가진 농지를 전부 팔아서 전 재산인 20만 루피, 한화로 약 312만 원을 마련했는데요. 병원비는 50만 루피, 78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도 않은 채 퇴원을 시켰습니다. 살인인데 이게 살인이잖아. 거기 열려있으면 다 기름 들어가고 더 안 좋아지잖아. 그거 알면서 알만한 사람들이 의사가 이게 뭐야. 자,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퇴원한 쿠 씨는 다른 병원을 전전했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코에 의료 호스를 꽂은 채 병원에서 쫓겨난 쿠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대분노. 그리고 언론에서도 소녀의 죽음과 비인간적인 병원의 실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주정부에선 조사에 나섰고요. 국가아동권리보호위원회에서도 처벌을 촉구. 하지만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 사실 무근이야.
아니 저 아이가 마취해서 깨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 부모는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눈물 나네. 눈에 담긴 아이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 꺼져가는 생명이 당신에게는 그저 한낱 돈으로밖에 안 보였나요?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에서 40대 남성 알리 엘메젠에게 징역 212년이 선고됐습니다. 와 212년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흉악범? 흉악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라에 세 아이를 둔 아빠 엘메제는 막내를 캠프에 보내고 당시 8살, 13살이었던 아들 2명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여보 우리 아이들 좀 살려줘요. 엘메젠 가족이 탑승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엘메젠과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요. 카시트에 묶여있던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엘메젠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벌인 이유,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아빠 엘메젠은 2012년 7월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가족들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 연소득의 5분의 1을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에휴, 누가 봐도 이건 보험을 가입해서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 그럼 와이프는 이거 동참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엘메젠의 끔찍한 계획을 일체 몰랐습니다. 사실 엘메젠은 사고 당일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계획과 달리 아내가 생존하자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엘메젠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아내의 신분을 도용하고 아내 명의의 수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보험금 26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혼자 계획한 거니까. 진짜 사이코패스. 정말 악마. 이건 사이코패스. 정말 기막힌 건 엘메진이 친아들을 죽여서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게 부동산과 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체포된 엘메진은요. 아니 제일 후회되는 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처벌이 의미가 없네. 아무 의미가 없죠. 남겨진 아들이 너무 불쌍해.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 2014년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운행 중이던 한 택시 안에서 발견된 휴대폰. 그런데 우연히 주운 이 휴대폰에는 아주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준 휴대폰인데 아, 자꾸 순위가 올라가니까 불안하다. 아니야, 총 쏘네. 총을 쏘고 뭐야? 있죠? 총 쏘잖아. 잠깐만, 저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사람 저 있잖아요. 사람인데 총을 왜 쏴? 심지어 바다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앞에 두고 가판원들은 마치 기념하듯 웃으며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러네. 아니 저건 군사훈련도 아닌 것 같고 자, 영상을 제보받은 경찰은 범죄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 하지만 총을 쏜 사람들, 총에 맞아 사망한 희생자들까지 대체 그들이 누군지 정확한 신원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영상 속에서 총알을 쐈던 문제의 배, 대만선적 핑신 101호의 요리사 알드린과 갑판원 마시모가 양심 선언. 다행이다. 2010년 8월 소말리아와 세이셸 제도 사이의 해역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핑신 101호가 갑작스럽게 다른 배와 충돌, 부딪힌 배가 전복되면서 남성들이 물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해적으로 생각한 선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은 해적이 아니었어요.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알드린과 마시모의 눈에는 아무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던 그들이 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남자는 투항하겠다는 듯 두 손을 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민간인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보면. 아, 이게 어선인데 민간 어선인데 총을 들고 있다.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 자체가 불법이죠. 민간 어선이 왜 총을 갖고 있습니까? 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수사를 토대로 용의자를 색출. 2017년 중국인 출신의 선장 왕펑위와 선원 2명을 각각 총살을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로 지명 수배했습니다. 선장 왕펑위는 2020년 8월 체포. 살인 및 총기 소지 혐의를 적용받은 그는 결국 2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1월 7일) 중국 광저우 90대 노인 펑 씨의 가족들에게 전해진 비복.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른 오세요. 펑 씨가 숨을 거두었다는 요양보호사 천이핑의 연락이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전날까지만 해도 식욕도 좋고 건강했던 이 펑 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유가족들은 어딘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님도 그 사람이 맞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을 찾은 친척의 결정적 증언으로 가족들은 해당 사건을 공안에 신고, 이후 펑 씨의 사망 직후 사라진 한 사람을 긴급히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사는 일단 아니란 얘기고 살인 사건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펑 씨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펑 씨 사망 하루 전부터 펑 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천이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 직후 그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술. 하루라도 더 빨리 월급을 받으려고 내가 그 노인네 죽였어요. 그 월급을 빨리 받으려고 노인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 공안 조사 결과 천이핑은 전문 자격증도 없던 가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근무 한 달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한 달치 임금 전액을 보장받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 들어가려고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이핑은요, 하루라도 빨리 월급을 받기 위해서 펑 씨를 맡은 지 겨우 17시간 만에 목을 졸라 살해. 그러고는 뻔뻔하게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을 전한 뒤 월급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던 겁니다. 환자를 맞자마자 그러면 몇 시에 죽이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얘기죠. 그렇죠. 한 달 안 채워도 받을 또 받으니까. 근데 아까 이 사람이 맡았던 다른 어르신도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짜 요양보호사 천이핑이 펑 씨를 맡기 전 펑 씨의 친척 노인 2분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들 역시 천이핑이 맡은 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 아닌 노인들의 단순 급사로 마무리됐었던 거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그녀가 노인을 살해한 뒤 받은 월급은 3,000위안, 한으로 약 50만 원 정도였다는 겁니다. 고작 50만 원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거네요. 그리고 지난해 법원은 고의살인죄로 천이핑에게 사형을 선고, 지난 1월 30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자격조차 없는 악마 그 자체입니다. 2021년 2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신고자들에게 아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러자 자신이 엄마라고 밝힌 브리테니 고스니는요. 저희는 집에 있었고 아이가 혼자 공원에 간다고 나갔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 고스니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제임스 해밀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이가 실종된 것 치고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말투에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경찰서장은 신고한 이들을 의심, 강하게 추궁했는데요. 그러자 고스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 그래요. 사실 제가 죽였어요. 사건은 실종 신고 이틀 전으로 돌아갑니다. 세 자녀와 함께 한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난 엄마 고스니. 공원에 도착한 그녀는 6살 아들 제임스 허치슨을 혼자 버려두고 나머지 자녀들만 차에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한 건데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야? 왜 쟤만 놔두고? 혼자 버려지자 겁에 질려 다급하게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고 매달린 허친슨.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 고순이는 이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속력을 냈습니다. 결국 허친스는 자동차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내팽개쳐졌고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차 뒷좌석에서 다른 두 아이들이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나 버려지겠구나. 그래서 간절하게 잡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매달린 아이를 또 달고 달린 거 아닙니까? 도로 위에 쓰러진 허친슨을 보고도 외면하고 사라졌던 고순이는 30분 뒤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 남자친구인 해밀턴과 함께 아들 허친슨의 시신을 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너무 충격적이네. 유기까지 하고 실종 신고를 태연이 한다. 야, 이거는 뭐 부모 자격을 떠나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다. 인간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아들을 왜 죽인 겁니까? 아들을 죽인 잔혹한 엄마 고순이. 하지만 그녀는요. 남자친구가 애들을 버리라고 시켰다고요. 남자친구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주장. 게다가 나머지 두 자녀도 유기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 결국 고순이는 살인, 과실치사, 사체 유기,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남은 두 자녀들 역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엄마인 고순이의 범행을 고스란히 모두 지켜봐야 했던 두 자녀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은 고순이가 허친슨의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강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허친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